자, 반갑습니다. 청업장학교 여러분. 이제 7번째 시간인데, 2주 동안 3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분 진짜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솔직히 좀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잘 듣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선생님이 정말, 온라인 수업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 안 들리는 거랑 이제 판서가 잘 안 보인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최대한 판서를 크게 하고 목소리도 이제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조금 이게 교실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선생님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발음 연습도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수업 잘 들어서 고맙고,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5월 말에 개학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편하게 2차씩만 선생님 수업을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좀 무리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중단원 2, 대단원 2, 중단원 3, 한국의 문화와 교류, 교과서는 66쪽부터 77쪽인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가야는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삼국의 귀족 K, 골품제란 이 3가지 주제를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짧게 부족한 보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번 잠깐 보충을 한 다음에 이 문화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밖에 소리가 들려서.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가야는 어떤 나라인가? 잠깐 짧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가야는 어떤 나라인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정말 조그만 영토에 정말 조그만 나라들이 쪼개져 있죠. 그래서 가야는 지금 다시 한번 실사보면은 연맹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강한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들끼리 뭉쳐서 우리는 가야 연맹이다 라고 나라를 연맹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야 특징은 철이 매우 풍부합니다. 자, 가야의 철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야가 변한 시절, 그 전에 사만 시절의 변한이 이 지역인데, 이 변한 때부터 이 가야 지방 원래 철이 엄청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은,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선조들의 똑똑함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철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이런 모양을 생겼잖아요. 그림 있는 것만. 자, 대충 한데 이런 모양을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앞에? 그냥 뭐, 거기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네모나게 만들면 되지. 왜 끝을 저렇게 뾰족하게 했을까? 정말 선조들의 대단함은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져왔을 때 이걸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철을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철을 어디에 많이 쓸까요? 그쵸? 녹여서 칼로 만들 수 있고, 녹여서 물론 쓸 수 있지만, 그 녹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 같은 데서는 이거를 반을 똑 잘랐습니다. 반을 똑 잘라서는 여기에 뭐 나무 막대기를 달면 도끼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품을 팔 때는 정말 가야 사람들이 철도 풍부했지만 질 좋은 철이 많았지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우리 철을 사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연구했던 똑똑한 면모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꿈이 선생님 저는 꿈이 마케팅 쪽이에요. 제 꿈이 그쪽 연구원 쪽입니다. 뭔가 만드는 쪽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런 고대 선비들의 그런 지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좀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맹국가의 성격과 철이 풍부했다는 특징이 있고, 초기의 가야는 금방가야가 주도를 합니다. 김수로가 공급했던 금방가야가 주도를 하다가 광기토대왕이 내무랑 시기에 이제 일본이 당시 신라를 공격했죠. 그걸 물리쳐주는 과정에서 광기토대왕이 금강가야의 기회치만 한번 휩쓰고 지나가요. 고구의 기병이 한번 휩쓰고 지나가는 바람에 금강가야의 힘이 겁나 약해지면서 대가야가 단가야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령지방이 농사 짓기가 좋아요. 농사 짓기가 좋고 이 지역도 철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려군이 산매에 가로막혀 있어서 여기까지 못 왔어요. 대가야까지. 그래서 금강가야가 힘이 약해지니까 대가야가 힘이 강해졌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그냥 끼다 보니까 맨날 동네 북처럼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는데, 금강가야는 나중에 신라
거풍왕 때 멸망을 당하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상국은 과연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초기국가와 고대국가 선생님이 저번에 표를 그려줬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국가에 왕이 있었고 왕이 그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은 부족장들,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부족장들이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맞아요. 왕권이 매우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왕이 자기가 모든 부족장들은 자기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 부족장들이 다스리니까 왕 밑에 백성이 있어요. 이 부족장들 밑에도 백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장 밑에 있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부족장들을 모두 내 지배 아래에 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힘이 강해도 이 부족장들이 반발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따를 방법, 바로 그들에게 명예와 특권을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명예와 특권은 바로 귀족. 그런 거죠. 왕이 야, 너 내 신하가 되어라. 이제 너 부족장 하지 말고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다스릴 거야. 너는 중간에서 좀 관리자를 하면서 내가 대신에 너한테 귀족이라는 명예를 줄게. 그리고 너는 귀족이니까 내가 돈도 주고 너가 갖고 있는 땅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특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바로 귀족이라는 계급이었고, 당시에 이런 부족장들은 이 귀족의 특권을 편입니다. 만약에 싫은데 난 계속 부족장 할 거야. 너 명령 안 따르는 부족장이 있으면은 왕이 병사를 보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말만 듣는 부족장들을 모아서 국가를 중앙집권화를 했고, 이렇게 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치계가 가느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 운영을 어떻게 했냐? 이 부족장들과 왕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탁 같은 데 모여서 어떻게 국가가 발전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왕 밑에 모든 부족장들이 귀족, 신하로서 편입이 되니까, 이제 전통적인 부족 회의들이 신하들이 주관하는 회의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삼국시대 회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때 신하들이 모였었던 회의의 명칭을 보시면은 고구려는 제각회의, 백제는 정삼. 그 백제 정삼이라는 바위에서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라 그래서 각각 귀족회의가 있었고, 그 대표가 그 귀족들의 대표, 대대로 백제 상자평, 신라 상대등이라는 대표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시대 때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왕한테는 이제 결제를 받는 식으로 회의가 운영됐다는 점. 그래서 한국의 정치 회의를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골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품제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신라의 신분제도, 그래서 개인의 혈통에 따라 정치, 사회 등 차이를 둔다라고 배우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혈통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혈통은 여러분 잘 보세요. 골품제. 이 골자가 무슨 골자냐면은 뼈골자입니다. 뼈골 품, 관직 품자예요. 즉 뼈에 그 사람의 관직이 있다. 즉 개인의 혈통에 따라 관직에 등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어떤 계급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 피라는 거죠. 내 뼈에 우리 집안이 어떤 계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차이가 있다는 제도가 골품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계급제죠. 내가 만약에 높은 계급이다 그러면은 관직도 끝까지 오를 수 있고, 내가 사회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지만, 내가 낮은 계급이다 라고 보면은 관직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사회 생활에도 제한이 되는 제도가 골품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신분제도가 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원래 신라가 시작했던 경주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경주의 신라가 예를 들어 옆에 좀 나라가 커지면서 옆에 예를 들어 안동을 쳐들었다고 합시다. 이 안동에는 대대적으로 안동 김씨가 유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쳐들어갔더니 이 안동 김씨가 힘이 좀 강력해. 한 군사가 1000명 있어. 이 안동 김씨한테. 그래서 신라가 안동 쳐들어갔는데 이거 공격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안동 김씨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내 편이 되라. 이 신라 우리 내 신하가 되면은 너한테 높은 계급을 주겠다. 내 편이 될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높은 계급을 줘. 이래서 안동을 포섭을 합니다. 또 옆에 쳐들어왔더니 포함하는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씨가 살고 있는데 이 이씨는 한 500명 있는 거예요. 병사가. 그래서 여기도 조명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씨한테도 너 내 편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너 신하를 인정해주고 너한테 높은 계급을 줄게.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을 점점 포함하면서 신라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김씨는 1000명의 세력이 있고 얘는 500명의 세력이 있어요. 누가 더 높은 계급을 가질까요? 맞아요. 김씨가 훨씬 더 높은 계급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바로 이 골품제입니다. 자, 골품제 그래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성골과 진골, 육두품부터 사두품까지 두품이 나눠 있는데 보통 신라의 왕족들, 이 경주 김씨들과 원래 신라의 왕이 성씨였던 박씨, 석씨들은 이 성골과 진골의 두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 처음에 시작했던 왕족들 이외의 다른 부족들은 그 세력이 큰 거에 따라 6두품부터 4두품까지 나눠졌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안동김씨 6두품 세력이 강하니까 반면 포항김씨는 5두품 세력이 덜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과정 속에 6두품부터 이제 4두품까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두품부터 3두품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좀 세력이 약한 세력한테도 1두품부터 3두품까지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너무 백성들과 같다 보니까 이제 3두품까지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는 그 계급에 따라 모든 사회 전반제도를 통제한다. 차이를 두는 제도가 골품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강해지면서 이제 주변 세력을 포섭하면서 생긴 사회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차별을 겁나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6두품은 관직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맞아요.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면은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다고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아창이 3급 공무원이다 라고 보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도 나는 2급 공무원까지는 못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창까지는 못 간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빵빵해. 내가 좀 무식해도 그냥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나는 대학창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은 계급제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경제 사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집안의 크기, 문의 높낮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난 100평지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차에 끌기까지 제한했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좀 CC가 큰 차, 좀 큰 차 타고 싶어도 내 계급이 낮으면은 난 조그만 차밖에 못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를 줬던 게 골품제이고, 그런데 신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골품제로 인해서 약간 계급 간의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화랑도예요. 왜 화랑도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냐면은 화랑도는 한 명의 화랑과 이제 화랑 밑에 수십 명의 양도를 이루어진 군대거든요. 이 화랑 백두랑령에서 수십 명의 남도로 편성된 청년 군대인데 이 화랑 뽑을 때 이 청년들이 진골, 성골, 육두품 다 모여가지고는 가장 잘 나가는 애들 화랑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십 명의 남도가 편성이 되는데 계급이 없어지고 하나의 군부대로 평등하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골품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단합된 마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키운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를 많이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이 화랑도였던 거죠. 그래서 골품제도는 이렇게 신라의 신분 제도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벌써 본격적으로 한다면 뭐야? 이럴 텐데 짧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첫 번째, 삼국의 문화에 대해 알기. 이게 선생님이 삼국시대 문화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건 과제인데요. 2차전의 순교로 생각하는 시민적 용기. 이건 좀 더 과제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할 게 있는데, 선생님이 설문조사 보고 과제도 한 거 다 봤는데, 처음에 좀 과제 게시판이 좀 헷갈려서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과제 게시판 못해도 되는데, 노트 정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진짜 저는 솔직히 영상 올리면서도 과연 학생들이 잘 들을까? 내 수업이 잘 이해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응원과 또 여러분이 선생님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하면은 진짜로도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노트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삼국의 문화 중에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종교로는 불교, 도교, 유교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교죠. 왜 그러냐면은 불교는 고대 국가에서 엄청난 종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 국가를 통합했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왕이 부족장들한테 야 오늘 좀 모여라, 오늘 종교 회의 좀 하자, 아니면은 오늘 내가 제사 좀 드릴래? 이렇게 하면은 A 부족인 우리는 뭐 조상신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조상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뭐 B 부족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봄을 믿었어요. 우리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족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기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란 종교가 상당히 좀 고차원적이고 좀 더 종교가 좀 경전이 믿을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국가는 이제 모두가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불교가 국가 통합에 기여를 했었고, 또 당시의 왕직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도 이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당시에 왕 중심으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고자 했으나 백성들까지는 불교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 바로 불교를 공부하려면 뭘 봐야 돼요? 맞아요. 바로 책인데 그 책이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이 책에는 한자로 적혀있다. 백성들이 한자를 공부할 수 있었을까? 한자를 몰랐죠. 지금도 여러분 한자책 갖다 놔봐요.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백성들한테는 불교가 잘 전파가 안 되었다. 선생님, 그럼 언제 불교가 백성들한테까지 전파되나요?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 불교의 대표적인 유적과 누구 한번 선생님이 교과서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67쪽 한번 보여요. 67쪽. 자, 여기 탑이 있는데, 자, 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탑들. 자, 익산, 밀사이, 석탑부터 보는데, 참고로 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요. 자, 탑. 왜 만들었을까? 자, 왜 만들었냐면은, 이제, 불교에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의 이제 불교를 창시했는데,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이 석가모니의 시신을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사람 죽으면 시체 태우는 거 뭐죠?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했더니, 진짜 실제로 여러분, 유명한 고성들이나 이제 스님들을 화장시키면은, 불교에서는 무조건 시신을 화장시키거든요. 이 화장을 시키면은, 그 몸에서 뼈 구슬이 나와요. 살이 나면 뼈 구슬이 나오는데, 이게 살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화장시키면은, 뼈 안에서 이렇게 구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 석가모니 몸 안에서 수천 개의 이 사리가 나왔는데, 이 사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과정 속에 그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무덤을 만드는 거죠. 이 무덤을 이 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탑 안에 이 사리를 보관하고 그 위로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게 바로 탑의 어떻게 보면 기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탑을 원래 석가모니의 무덤이나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되게 흰성시하게 하면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탑은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파되게 되었는데, 탑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로 만들었는데, 처음엔 나무로 만들다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돌로도 만드는데, 그 돌로 만든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말했던 목탑 양식에서 되게 비슷한 탑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탑을 만들었다가 이제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돌로, 더 튼튼한 돌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양 자체는 아직 목탑의 양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이 약간 목탑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점차 변화된 게 부여 정인관시 5층 석탑인데, 이제 약간 석탑 양식으로 좀 더 정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탑하면 떠오르는 탑, 바로 이 석탑까지 그 탑의 양식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탑 양식에서 석탑 고의 양식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 사진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 분황사에는 벽돌로 만든 탑이에요. 모전이 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부어서 벽돌탑을 만드는데, 여기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만드신 분이 이제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 시기에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병나라에서 일이 되고,
신라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려? 하면서 이걸 약간 비꼬려고 이제 선덕여왕한테 예쁜 그림 보내주는데 이제 예쁜 모란꽃을 모란꽃 그림을 보여주는데 선덕여왕이 딱 보더니 이거 나 놀리는 거네? 왜 그랬냐면은 모란꽃에 나비가 없는 거예요. 나비가 벌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야, 너 선덕여왕 너 여왕이라며? 당나라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너 여왕이라며? 너는 여왕이지만 꽃과 나비가 없다? 그 말은 넌 매력이 없는 꽃이야. 즉 왕으로서의 권한, 그런 권위가 없을 거야 하면서 비꼬는 그림을 보냈던 거죠. 선덕여왕이 참 여기에 재치있게 대답을 한 게 나는 향기가 있는 사람, 나는 왕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이야 해서 지은 게 분황사 모선석탑이에요. 왜 분황사를 왜 만들었냐? 분황의 뜻이 향기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력 있는 왕이야 라면서 이 분황사 모선석탑을 지으면서 거기에 재치있게 대응을 한 거죠. 상당히 선덕여왕이 똑똑했던 여왕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당시 여기 아래는 불상들을 볼게요. 자, 여기 불상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부처님의 상을 원래 초반에 잘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탑이 이제 부처님이 상징하기 때문에 굳이 불상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 해서 불상을 원래 안 만들다가, 그렇다고 쳐도 이제 석가모니의 사리가 뭐 무한정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불상, 부처님의 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상을 보시면은 이게 서산에 있는 마의 열의 삼동굴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사진에서 보면 아시듯이 약간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왜 미소를 짓고 있냐면은 그런 거죠. 백성들한테 처음에 부처님이 근엄진 이렇게 엄근진에 다가가는 백성들 어떨까요? 저거 뭐야? 안 그래도 부처님 뭐 한자 책 봤더니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려워 보여 하면서 약간 거리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 부처예요. 날 믿으세요 하면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뭐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말 한동굴인데 정말 햇빛을 받으면은 정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맞는 게 햇빛이 사라지면은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시 조각가들의 이런 뛰어난 기술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산인데 이게 이름이 미륵보살이라고 해서 미륵보살을 방가사유산, 왜 방가사유산이냐? 여러분 이렇게 앞바다리 앉는 걸 가부좌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다리를 둘 다 한쪽은 풀고 있죠. 그래서 반가부좌를 쳐다 해서 반가사유, 생각한다. 지금 보면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서 방가사유산인데 되게 예쁜 우리나라의 문화재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금동연간 7년명 열의 입상인데 이거 고구려의 불상인데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만데 지금 보면은 여기 뒤에 좀 금이 간 게 보여요. 이거 왜 금이 갔냐면은 요즘 약간 웃긴 해프닝인데 이게 원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고 있다가 정말 거짓말같이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국보가 사라졌다. 그래서 막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어이없게도 전화가 때리는 울리면서 제가 방가사유상을 훔쳤습니다. 방가사유상 서울 어디지? 뭐 하여튼 어디 역 앞에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경찰들이 갔더니 진짜 그 역에 보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신문지, 여기 비닐봉지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훔친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돌려주는지 모르는 정말 좀 약간 우리나라의 한 문화재 해프닝인데 그때 훔치는 과정 속에 이게 찌그러진 거예요. 지금 좀 찌그러져서 여기 기운이 다 있는 건데 왜 훔쳤고 왜 돌려줬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아직도 미스터리. 누가 훔쳤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되는 불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불상, 당시에 불교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탑과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교 한번 볼게요. 도교는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어봤나요? 삼국지 처음에 읽으면은 뭐부터 시작되면은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되죠. 그 황건적의 난, 중국의 약 2세기, 3세기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전파돼서 넘어온 게 도교예요. 도교는 전통 인간 신앙과 신상 사상이 결합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적 신앙인데 이 도교의 특징이 약간 자연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신도, 자연의 상상 동물들과 그리고 신선 사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동대향로인데 백제의 향로에 여기 보시면 부적 그림도 있고 여기 신선들이 그려져 있는 엄청난 향로인데 정말 그 모습이 지금 아름답게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굴되어서 사실인데 한 습지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거의 온전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지금 백제의 아름다운 미술을 보고 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이거 향로 사실 중국 거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 거와 달리 정말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백제 조교 문화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유교인데, 유교는 이제 공자님이 만드신 종교죠. 종교라기 보기엔 그렇고 좀 사상, 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게 효고 예의예요. 효와 예의인데, 이게 충사성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거죠. 너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예의를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충성하라? 왕한테 충성하라. 그래서 유교가 국가와 결합이 되면서 국가의 안정, 즉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왕한테도 효도하라. 이런 식으로 국가의 안정과 왕권감을 가졌던 종교가 유교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라는 걸 설치해서 유교를 전파했고, 백제는 뭐 오경 박사라는 교수가 있었다고 하고, 신라에는 임신서기석, 이게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인데, 이게 한 청년들이 우리 열심히 언제까지 유교 경제 열심히 일자라 해서 돌을 새겨요. 얼마나 공부 안 했으면 이렇게 돌에까지 새겼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유교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삼국의 종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 볼 것은 삼국의 무덤 양식입니다. 선생님, 무덤을 왜 대체 알아보나요? 라고 하시는데, 무덤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인류 역사에서 좀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문화 유적 중 하나거든요. 문화 사례 중 하나라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삼국의 문화가 서로 교류했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증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구려와 백제부터 보시면은, 자,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돌무지 무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라는 건데, 자, 한번 단면들 보면은, 이게 돌을 막 그냥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해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제 초기에 만들었던 석통동 고분인데, 얘도 또한 장군총과 똑같은 돌무지 무덤 양식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역사 사실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 같다? 그 말은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문화권이다. 우리가 역사 책에 봤더니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가 백제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거 무덤 양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무덤 양식이 같다. 그 말은 백제가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백제 중기에는 벽돌무덤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에 설명했듯이 무령왕이 당시 고구려로부터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구려 백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남조의 양나라 교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벽돌로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무령이 들었고, 이제 무령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마 벽돌 무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무령화면 사진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무령화면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고대 왕릉은 일제강점기 때 다 이미 조사가 끝나요. 그러다 우리나라 정복을 해서 이제 왕릉을 조사할 수 없었는데, 한 농부가 이제 땅을 이제 파다가 이제 우연히 용수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무령 왕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수많은 역사사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 무덤을 한번 열어봐요. 심지어 이때 대통령이던 박정희까지 오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까지 오는데, 그만큼 우리 고고학 역사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왕릉을 발굴했다.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당시 이걸 딱 열었더니 거기 갑자기 뿌연이 쫙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검색해서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수 왕릉을 처음 발굴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무덤이 누구 건지를 거기 딱 봤더니 묘비까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령왕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무덤 양식 다르게 벽돌 무덤이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무령왕이 중국과 교류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이 벽돌 무덤, 무령왕입니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후기에 되시면은, 후기에 보면은, 신라 초기 무덤, 돌무지 건널 무덤이라는 건데, 돌무지 건널 무덤, 왜 돌무지 건널 무덤이냐? 자, 우선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을 나무 널자거든요. 이제 관을 만들었고, 이 관을 이제 나무 한 번 더 보관합니다. 여기에 이제 왕선, 껴목거리들, 왕선, 왕관, 책, 등등, 보석들을 이렇게 같이 껴목거리 하고, 이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요. 이 방을 나무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널 반지할 때 그 널 있잖아요. 그 널이에요. 관이 널이 하나 있고, 또 나무 걷었다. 그래서 이거를 건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를 돌 밑에로 막 쌓아 올려요. 돌로 막 쌓아 올려요. 그래서 돌무지. 돌무지, 번널,
무덤이다 라고 해서 신라의 초기 무덤 형식은 돌무지 덧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입구가 없어요. 이 돌무지 무덤, 구시도병 무덤, 이 법정 무덤 다 포함해서 입구가 다 있는데 돌무지 덧늘 무덤만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뼈물거리를 도굴꾼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신라 무덤의 특징은, 초기 무덤의 특징, 돌무지 무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와 양식이 다르다. 그 말은 신라는 독자적인 문화권의 형성에 따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 돌무지 덧늘 무덤 입구가 없다 보니까 도굴이 거의 힘들다, 도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신라의 문화재가 많은 이유가 돌무지 덧늘 무덤 때문이에요. 지금 발견된 이런 돌무지 무덤과 구시 돌무지 무덤은 아직 텅텅 비어있어요. 그 말은 이미 도굴이 끝난 상태다. 도둑들이 다 훔쳐갔는데 신라 무덤만큼은 이 도굴이 불가능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구시 돌방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진 보면은 긴 불이 있고 방이 있죠. 이렇게 구시 돌방 무덤인데, 이 방 안에는 고구려의 무덤을 보시면은 이렇게 씨름도나 무용도나 그림을 사신도나 이게 그림을 그렸다는 특징인데, 벽 위에다가 아무튼 이 구시 돌방 꼭 긴 불에 따라 방이 큰 게 있어요. 이 방 안에 무덤을 보시는데, 보시면은 후기 무덤 다 불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 말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기 시작했다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의 무덤 형식 여기까지 봤습니다. 끝! 자, 학습목표 2번 2차전의 순교로 생각하는 시민적 용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제인데요. 우선 2차전의 순교를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에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적 용기라는 학생을 물어봤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생은 시민적 용기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민적 용기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불의를 봤을 때 이거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엉터리 사건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누군가 나서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니면은 범죄 사건을 봤을 때 누군가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작은 거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 불의에 대항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시민적 용기인데요. 신라 시대 때 이차돈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26살짜리 청년인데 이 청년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순교라고 해요. 순교자가 되는데 이차돈은 왜 순교를 했냐? 때는 버풍한 시기였어요. 버풍한 시기에 버풍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이었냐? 내가 이제 율령을 만들고 나라를 좀 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라라는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백성들과 귀족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 왜? 신라는 전통적으로 민간 신앙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풍왕이 자, 내 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안동김씨는 우리는 다른 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땅을 믿었어요 하면서 서로 뭉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풍왕이 이제 밤 산책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모습을 이제 2차전이 본 거죠. 이 젊은 청년이 그걸 보고는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어떤 생각이냐? 저를 죽이십시오. 당시에 성공사 기록을 보면은 어찌 사람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다. 저도 제 목숨은 아까운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 전하의 힘이 강해지다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버풍왕이 강력한 무기를 딱 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자, 절을 지어라. 이게 2차전의 순교의 과정은 이제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저는 상록유사를 봤거든요. 상록유사에 따르면은 저는 2차 왕이 이제 절을 지으라고 명령해요. 자, 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불교를 위해 절을 지으라 했는데 2차전이 일부러 이 절 공사를 좀 지연시킵니다. 절을 짓질 않아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강력하게 신하들 보고 나서 어찌 네가 내 명령을 거부하냐? 부처님의 절을 짓는 걸 네가 어찌 짓지 않냐? 너 사형. 여기서 2차전은 신하들 보고 나서 죽입니다. 이때 죽일 때 2차전을 딱 죽이니까 목이 갑자기 딱 끼어 올라서 산으로 가고 그 몸에서는 하얀 피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막 위에서는 화끈히 휘날렸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2차전의 순교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민 것 같아요. 아무튼 2차전은 이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 짓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시상함으로써 누구도 버풍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절을 짓는 그런 불교를 공인화시키는 과정 속에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2차전처럼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신라 버풍왕 때 불교 그 누구도
또 왕의 명령에 따라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신라 사회가 불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데 이차돈이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차돈은 그렇게 본 거죠. 이 국가가 발전하려면 내 목숨을 던질 용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차돈이었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도 어떤 불의에 대항해서 이렇게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시민적 용기인데 오늘의 과제는 한번 이때 이차돈의 입장이 되어서 역사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일기 쓰는 방법, 한번 이차돈의 입장이 되어서 이때 이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시민적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짧게 여러분이 그 당시 이차돈 입장이 되어서 일기를 써서 이제 죽기 직전의 과정을 한번 이차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면서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요건은 선생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과제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사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도록 해요.